많이들 알고 계시는 주제지만 신세계 다극화 질서, 지금 저희 앞에 그 올해를 변곡점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흔히 중국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것처럼 100년 만의 세계 대변혁기라고 하죠. 엄청난 변화들이 저희 당대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큰 특징은 미국의 패권 추락이 가속화하고 다극화 세계 질서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권 몰락의 측면은 크게 군사, 경제, 그리고 정치 패권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패권과 정치 패권을 중심으로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군사 패권은 뒤에 자세하게 따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경제 패권은 다음 주에 우리 또 박영태 연구위원이 2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의 종말, 이것은 누가 봐도 명확관한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군사, 경제 양 패권이 추락하면서 이렇게 그동안 전 세계 패권을 주무르던 정치 패권도 동시에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 다극화 세계 질서는 인류사적인 측면에서 거대한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과 진화의 새로운 측면을 열고 있다. 저희가 서구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아야 할 요인은 지금이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그런 무슨 투키디드의 함정이네 이런 말장난이 아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도 아니다. 그런 구도를 깨고 패권이 없는, 그리고 내정 간섭이나 침탈이 없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해 가는 과정이고, 자주와 예속의 이 프레임으로 세계 질서 전체를 놓고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신식민지 체제를 마지막으로 깨뜨려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저희 자주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불행히도 팔레스타인 사태가 갑자기 10월 7일부터 시작되고, 연말에 지금 또 새로운 격변이 지구촌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블링컨 지금 미국 국무장관도 이 낡은 세계 질서는 끝났다라는 것을 9월 달에 고백을 했죠. 미국 주도의 냉전 후 일극 패권이 깨져나가고, 미국이 조중러, 그 다음에 이란 등의 이렇게 반제 자주 진영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결하는 이런 양상으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사실상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양상은 물론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서 올여름에 퇴임한 미 외교계 거장, 외교협회장 하스도 세계 안보에 대해서 최대 위협은 미국이다. 우리 잠을 설치게 하는 위협은 우리다. 라고 고백을 했죠. 이런 고백들은 지금 미국의 석학들이나 수많은 전략가,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 무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체제를 우리 노엄 촘스키 교수는 일찍이 불량 국가라고 단정했죠. 작년 2월 24일 유럽과 절연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서방과의 전면 대결을 시작한 푸틴 대통령은 지금 단극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다극화 세계 윤곽이 형성되고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자주권을 가진 주권 국가만이 성공하고 번영할 수 있다. 2년째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의 일극 패권,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 시스템, 한 국가 혹은 집단 서방, 한 집단의 세계 지배 가능성 자체가 망각 속에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얼마 전에 단언했죠. 이 라브로프는 서방에 맞서는 북극의 불곰이죠. 아주 이렇게 승격도 강인하고, 요즘 전방위적으로 조중러의 외교 전선을 책임지면서 중국의 왕이부장, 북의 최선희 외무상 등과 함께 세계 반제 진영의 외교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불곰입니다. 러시아의 발다이 클럽의 조직자죠. 펴도르 루키아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얼마 전에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1, 2차 세계대전과는 달리 전쟁의 양상이
하나의 작은 요인보다 뒤엉킨 분쟁의 연속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진 핵 강국들 사이의 대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핵전쟁보다는 그 지역 분쟁, 지역 전쟁의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이렇게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미국은 그 패권 몰락을 막기 위해서 또 지연시키기 위해서 다극화의 흐름을 이렇게 무력으로 막으려는 시도를 지금 단적으로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금 중동 앞으로는 또 한반도나 대만에서도 현상 변경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흐름입니다. 3차 세계대전의 양상은 크게 이제 군사대결, 미국이 전쟁이나 전쟁 위기를 조성하면서 이렇게 집단 서방, 나토 31개국과 여러 형태의 앵글로색슨 동맹들을 이렇게 규합하고 그 끝에 일본과 한국을 최하부 동맹으로 이렇게 끌어모으는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고, 반대 진영들은 특히 이제 핵심인 그 조중러가 전략 전술적인 협동을 강화하면서 유엔 개혁 혹은 아직은 해체유까지는 안 나옵니다만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국제안보기구 제안 그리고 조금 더 군사대결은 뒤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대결 측면에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집중 조명을 할 텐데요. 미국이 중러를 포함해서 규제와 제재, 전 세계 거의 한 절반 가까이에 대한 제재를 이렇게 남발하면서 한편 미국 내부에서는 국채 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탈달러화로 미국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맞서는 이런 추세이죠.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브릭스의 기축통화 이건 올 여름에 아마 이렇게 선을 보이길 예정이었는데 여러 실무적인 이유로 몇 년간 준비해 왔습니다만 다시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반제 전쟁에 전격 합류하면서 페트로달러는 거의 이제 종말을 고한 상태이고요. 국제결제통신망 스위프트도 러시아 제재를 계기로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축통화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달러가 약해지지 않더라도 브릭스 플러스 이번에 11개국 포함해서 약 60여 개국이 자국 통화로 거래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사실상 그 달러 패권들은 물 건너가고 있다.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그 달러 그 지불 준비금 그 준비율도 50% 이하로 지금 떨어지면서 달러 패권이 급격히 몰락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제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별도 강좌가 진행될 겁니다. 달러 패권 하락에서 가장 인상적인 소식은 최근에 발표가 됐죠. 러시아하고 중국 양 강국이 양국 교역에서 95%를 이미 달러에서 벗어났다. 루블과 위안으로 결제하고 있고, 러시아가 서방의 2년 제재 이짐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 경제국으로 올라섰고, 지금 무역에 엄청난 식량 에너지 자원 강국이죠. 군사 대국이고, 전체 무역의 68%를 루블과 위안으로 결제하고 있다. 그리고 위안화가 스위프트에서도 2대 통화로 부상했다. 이렇게 달러 패권 추락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 패권하고 동시에 혹은 또 그 이면에서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강화되고 있는 것이 지정학 물류학 혁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왼쪽 위에 보시면 1대1로의 흐름들이죠. 실크로드와 육상과 해상, 그리고 왼쪽 밑에 익히 알고 계시는 국제 북남 운송회랑,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됐죠. 북극해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를 거쳐서 바로 테헤란으로 내려와서 인도, 뭄바이까지 펼쳐지는, 그래서 서유럽과 지중해, 수에즈 운하 그리고 인도양, 아라비아해를 홍해를 거치지 않고 서유럽을 집단 서방을 완전히 이렇게 소외시키는 물류 라인이 지금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라인이 옆에서 뻗어오는 1대1로 네트워크와 결합하면서 각 지역에서도 엄청난
그 추가 시너지 효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푸틴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오른쪽 위로 크게 돌아가는 북극해 항로, 이건 그 러시아 연안이고 그 다음에 원자력 그 핵추진 쇄병선을 러시아만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거의 뭐 이건 이제 반대 진영 쪽에서 야심차게 진행하는, 이 역시 그 말라카나 수에즈를 거치지 않는, 그래서 서방을 우회해서 향후 엄청난 이렇게 물류 이렇게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대1로는 뭐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올해가 10주년이 됐죠. 그래서 그동안 그 유라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약 그 150개국 이상, 그리고 각국이 30개 이상의 국제기구들이 참여해서 중화문명 이후에 최대 공동 인류 프로젝트라고 불리죠. 뭐 순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원래 인상적인 소식은 이 전체 이렇게 물류 흐름에 그 인도가 첸나이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 전체 그 큰 원 흐름에서 약 그 3분의 1 정도 차지하겠죠. 이 새로운 항로를 이렇게 본격 개척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단결이 강화되면서 그 중부 유라시아 운송회랑, 러시아 중부 시베리아에서 몽골을 거쳐서 중국까지 직선으로 내려오는, 여기에는 지금 그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2, 시베리아 힘 2가 곧 착공을 할 텐데요. 그것과 별도로 이렇게 몽골을 거치면서 5개의 고속도로 라인과 3개의 철도 라인들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을 거치면서 이렇게 이 전체 그 물혁명의 이렇게 중앙을 정확히 쪼개고 내려오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고요. 원래 또 하나 푸틴이 발표한 것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 여기 옆으로 쭉 그 고속도로를 깔기 시작했어요. 원래 1구간이 완성이 됐고, 이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되면 그 종래에는 이제 평양과 베이징까지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이거 역시 엄청난 지금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른쪽으로는 보시면 그 북미, 미국과 캐나다를 이렇게 우회하고, 왼쪽으로는 그 나토, EU 27개국, 나토 31개국이죠. 이 나라들을 이제 우회하면서 그 유라시아 전체를 이렇게 포용하는 거대한 이렇게 정치, 경제 이렇게 연결망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미국이나 그 집단 서방이 어떻게 손써볼 수도 없는 그런 거대한 흐름이죠. 앞에서 저 오른쪽에 그 새로운 그 지정 물류망을 보셨는데, 거꾸로 미국 입장에서 지금까지 그 30년간 일급패권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그 제국의 포위망을 형성했는가 한번 보시죠.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오른쪽에 그 미국, 캐나다부터 밑에 태평양의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저 왼쪽 제일 위에 영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호주, 이 그 오커스 핵잠수함까지 지금 그 무리하게 제공하려고 하는 이 그 오커스와 여기에 앵글로색슨의 캐나다, 뉴질랜드가 붙은 그 파이브 아이즈 정보동맹, 그리고 그 오른쪽 밑에 보시면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잇는 쿼드, 이 그 크게 이 세 개 이렇게 뭐 동맹 하여튼 네, 이런 기구들로 지금 보시는 그 유라시아 대륙, 핵심으로는 네, 중국과 러시아죠. 전체를 포위하면서 그 전 지구적인 어떤 그 군사적 포위까지 이렇게 하고 있죠. 뭐 별표로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이는 부분들이 큰 군사 기지들입니다. 미국에서 출발해서 하와이, 그리고 호주, 다시 인도양으로 그 디에고 가르시아죠. 인도 밑에 해서 중동을 거쳐서 중부사령부, 오사령부, 그리고 수에즈를 거쳐서 영국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그 군사적인 포위망을 구축해 왔었고,
지금 마지막 구도로 여기에서 이제 아시아판 나토 형성 그리고 그를 위한 그 미일한 삼각 군사 동맹을 지금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뭐 제국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겠지만요. 보시면 이제 이게 전 세계 미국의 약 그 전성기 때 1000개가 넘는 그 지금은 한 800개 정도로 쪼그라든 미군 기지 현황입니다. 이 군사 기지를 배경으로 미국이 이렇게 인류사 최고의 이렇게 패권, 이렇게 깡패 짓을 해온 이렇게 물리적인 배경이죠. 이러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해외에 한두 군데 군사 기지를 설치하면 세상이 엎어지는 것처럼 이제 난리를 치죠. 이게 제국의 시선입니다. 제국의 관점이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 800여 개 군사기지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것만 해도 연간 한 500억 달러가 소요가 되는데 그 미국의 군사기지의 문제는 그 세계 패권을 강제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게 요즘 기후위기 뭐 얘기하시는데 그 전 세계 무슨 그 뭐 탄소 발생 이런 데에도 약 그 연간 12억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미군 기지들만 합쳐도 전 세계 한 40위권의 국가의 그 온난화의 주범이다. 비행기 전투기 하나 뜨면 1시간당 뭐 4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의 기름이 소요가 되죠. 이 미군 기지 향후 운명도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중국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포위망이죠. 왼쪽에 보시면 주로 이제 일본의 약 120여 개 기지, 한국의 80여 개. 지금은 이제 캠프 험프리스로 통합되면서 조금 줄고 있습니다만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태평양의 뭐 괌이나 사이판, 필리핀 그리고 수에즈까지, 말라카까지 이렇게 중국을 포위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자신들 마음대로 제1, 제2 도련성까지 만들어서 중국을 이렇게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왼쪽인 이제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한 나토의 동진입니다. 지금 그 소련이 연방이 해체될 때 90년대에 16개의 나토가 그동안 지금 31개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죠. 그리고 1인치도 동진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태연하게 깨고 1억 인치를 동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한 2,500km 이상의 국경을 이렇게 맞대고 있고 결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사단이 난 게 작년에 그 푸틴이 20년 동안 제발 이렇게 EU나 나토에 가입시켜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절하고 마지막에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먹고 여기에 모스크바까지 핵미사일 날리면 4분 걸려요. 그 모스크바의 이렇게 목전에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기지를 이렇게 설치하고 신나치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40여 개 이상의 슬라브 인종의 유전자를 그 목표로 하는 타겟으로 하는 그 생물화학 기지 위험천만한 물장난까지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이 작년 그 특수작전 이후에 다 이제 뽀록이 났죠. 그래서 이런 데 대응해서 이제 푸틴이 결국은 이제 집단 서방에 결정타를 날리면서 시작된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이죠. 오른쪽은 이란입니다. 일찍이 그 브레진스키가 90년대부터 그 전략적으로 그 러시아와 중국, 이란을 절대 이렇게 가깝게 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러시아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라고 수없이 경고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앞에 보신 그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이란 주위에까지 이렇게 79년도 그 이란 혁명 이후에 이렇게 이란을 뺑 둘러싼 그 기지를 설치하면서 이렇게 이란을 계속 자극해 왔죠. 지금도 이제 핵협정을 철회하면서 대결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뭐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둘러싼 미국의 군사적인 이렇게 포위망이죠. 이 재미있는 게 사파인데요. 만약에 그 조중러 이란 4개국이 거꾸로 이렇게 미국 대륙을 해군 기지나 주위에 아니면 잠수함 전함으로 둘러싸면 미국이 기분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미국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뭐 주장하면서도 민주화, 자유, 인권을 내세우면서도 이렇게
군력으로 무력으로 전 세계를 압박해왔던 그런 횡포무도한 상황들을 우리가 역으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푸틴이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 작전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이렇게 서방 전체가 거짓말 제국이다. 미국과 그 위성 제국들 30여 개국들이 전부 미국의 꼬봉이고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 자주권이 없다. 라고 하면서 말끝마다 이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이 거짓말 제국이라는 이렇게 소유권은 미국의 그 대선 후보였던 그 론폴 양반, 론폴 그 상원 의원에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 한 3번쯤 나왔는데 이 양반은 그 미국의 그 대외 어떤 개입주의, 침략 정책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년에 반대하면서 상당히 그 평화주의자의 면모를 보인 양반인데요. 퇴임하면서 3시간 동안 옛날 그 61년도 아이젠하워 퇴임 연설처럼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을 이렇게 제기했던 그런 그 연설처럼 3시간 동안 아주 이렇게 긴 그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자기 조국이 미국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 의정생활을 해보니까 Empire of Lies 거짓말 제국이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 제국에서 진실은 반역이 된다라는 유명한 이렇게 명제를 남겼어요. 자기 의정생활의 경험의 총화이겠죠. 그 왼쪽 밑에가 익히 아시는 마이크 폼페오죠. 트럼프 때 국무장관 했고 그 전에 오랫동안 CIA 국장을 역임한 깡패죠. 지구촌 최대 깡패 중에 하나인데 이 양반이 그 CIA 있을 때 대중 강연을 하면서 태연하게 CIA 모토가 우리는 보시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친다. 이게 전 세계에서 CIA의 모토다라고 태연하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 제국의 영상하고 묘하게 겹쳐지죠. 그 푸틴은 결국 그 작년 2월 24일 그 우크라이나를 서방을 치면서 이 거짓말 제국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살려가지고 전 세계 화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면 지금 2년 동안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 서방의 주류 언론들, 정치인들이 하는 내러티브들이 서사들이 입만 떼면 전부 거짓말이죠. 가짜 뉴스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마찬가지고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황이나 어떤 하마스의 공세, 이스라엘의 반격, 그 학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죠. 전 세계 언론들이 한 36,000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그 16,000개 정도의 서방 주류 기업들이 서방 그 유대계라고 하면 못할 텐데 거대 이렇게 초국적 자본 6개 그룹에 그 16,000개 언론들이 다 복속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가디언 뭐 가릴 것 없이 그 서구의 모든 주류 언론들이 여기에 종속되어서 그 제국의 이해,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봉사하면서 눈만 뜨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의 조정동은 애교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해외 그런 그 서방 주류 언론들의 보도들을 매일 조정동은 이렇게 받아쓰기 하면서 뻥튀기고 확대 왜곡 재생산을 해온 게 저희 언론 환경이죠. 대중들은 좀비가 되고 세뇌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푸틴이 작년에 선빵을 치고 우크라이나 작전이 시작됐는데 지금 2년 동안 뭐 진행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그 국가의 해체가 임박한 그 완벽한 패배가 임박한 그 상황에 내몰리고 있고요. 그 당시 이 특수작전의 그 의미와 전망을 작년 초에 이미 이렇게 쭉 분석을 했는데 그게 뭐 지금 100%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미래 질서를 놓고 벌이는 대리전이고 미국 헤게모니가 무너지는 새로운 세계 질서 그리고 한 시대가 마감되고 미 패권 종말이 가속화되어서 다극 세계의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게 지금 1년 반 정도 지나서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푸틴의 입장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작전은 단순히 그 2014년 50억 달러를 들인 그 CIA 마이단 쿠데타 이후에 돈바스 학살, 러시아 안보 위기 조성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짧게는 그 90년 그 소연방 해체 이후에 서방의 동진, 러시아 안보에 대한 위협, 조금 길게는 2차 대전의 연장으로 봅니다. 2차 대전의 성격은 연합군과 파시즘의 대결일 수도 있고 또 뒤에 보시겠지만 미국이 서방이
그 17년 소비에트 혁명의 성과들을 파탄시키기 위한 서방의 공작의 일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푸틴은 자신의 실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후자의 측면을 훨씬 더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때 그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의 그 대립의 연장에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작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집단 서방 전체가 2차 대전 이후에 나치 유산을 온전하면서 이렇게 위장을 해왔다. 그래서 탈나치화, 우크라이나에서 보듯이. 그리고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그 집단 서방 전체의 비군사화를 위한 그 집단 서방의 고갈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장기전을 벌이고 있다. 돈바스 작은 전선에 집단 서방의 모든 그 국가 인프라, 전쟁 물자 등등 다 끌고 들어와서 고갈시키고 EU의 그 동맹 궁핍화, 지금 개털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푸틴은 뭐 끝낼 필요가 없이 자국군의 큰 피해 없이 우크라이나전을 계속 연장시키고 있는 이런 형국이고, 바이든의 경우에는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패배가 대선 패배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출구 작전도 별로 이렇게 찾기 힘든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4,400만에서 지금 2,000만 이하로 떨어졌고, 뭐 여군들 10대, 60대 이렇게 징집들을 하고 있고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최근에 보면 여군 임신한 이렇게 여군들까지도 그 전장터에서 포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참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왜 소련이 러시아가 2차전의 연장으로 보느냐. 1차적으로는 그 소비에트 혁명 이후에 20년부터 23년까지 벌어진 그 백군과의 전쟁, 이게 서방에 맞선 1차적인 이렇게 투쟁이었다면 2차적으로는 이 그 서방의 핵공격 계획이 45년도 9월 달에 이렇게 작성된 게 이게 70년대 폭로가 됩니다. 30년 지난 뒤에. 일제를 괴멸시킨 1등 공신, 그리고 나치 독일을 2,700만이 죽어가면서 인류를 파시즘에서 이렇게 해방시킨 1등 공신이 소련인데, 그 연합군에 대해서 일제가 패망한 한 달 뒤, 정확히 45년 9월 15일 날 미국이 비밀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소련의 66개 도시를 204개 핵무기로 공격하겠다. 그래서 패망시키겠다. 연합군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게 10년이 지나면 56년에는 당시 이제 동유럽 사회주의가 확장되고 중국이 49년도에 건국되고 이렇게 하니까 56년도까지는 이걸 그 소련과 동부 유럽, 그 다음에 중국 그 약 1200개의 대도시와 대공업 단지 중심으로 목표를 확대합니다. 이 참 가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41년도 그 맨해튼 프로젝트, 나치 독일을 이렇게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주 목적은 당시 소련 연방을 제압하는 것이다라는 게 프로젝트 책임자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렇게 그 러시아와 미국의 긴 전쟁의 이렇게 이면사가 있는 거죠.